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그만큼 실제로 낙찰받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매 낙찰을 받는 데 성공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호움의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법원에서 입찰하는 방법까지 이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뭐 입찰의 최종 목적은 낙찰인데요. 요즘 경매 낙찰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그 3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의 낙찰률이 각각 36%와 32%를 기록했고요. 인천의 아파트의 낙찰률도 28%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한 10건 정도 나오면 한 3건 정도가 낙찰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또 어떤 지역은 반등하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응찰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낙찰률이라는 게 잘 안 와닿는 게 현실인데 실제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 교수님 직접 가보신 바로는 이 낙찰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로또처럼 좀 그런 거예요? 어때요? 네, 아주 예전 일이지만 저도 이제 실제로 7번째 만에 입찰을 7번째 만에 낙찰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보면 한 10건 정도를 입찰하고도 한 건도 낙찰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네. 첫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도하게 싸게 낙찰을 받겠다 이러면은 네. 사실은 낙찰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경매 시장에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 싸게 낙찰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2번 유찰된 물건들을 보면 입찰 경쟁률이 예. 뭐 50대 1, 80대 1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했을 때 한 2, 3, 4, 5등 했던 분들은 사실은 낙찰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낙찰률이 아니고 낙찰가율이 그거죠. 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 낙찰된 가격 비율.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10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감정가보다 더 싸게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일단 그 최근에 전국 아파트 네. 기준 낙찰가율이 74.6%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수치는 사실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예. 수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여기 낙찰가율에 좀 함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함정.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만약에 한 1, 2년 전에 감정 평가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최근에 시세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낙찰가율은 마치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것 같고, 아하. 다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도 한 6월, 7월 이후에 감정 평가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낙찰가율은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감정가가 언제 나온 감정가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네.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뭐 사실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정말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미리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진짜 낙찰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예. 낙찰을 받은 날짜를 우리가 이제 통상 매각기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각기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매각기일 날 낙찰을 받으면 일단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스탠바이 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일주일 있다가 통상 이제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내가 어떤 번호 낙찰 받은 사람인데 매각이 허가됐느냐 불허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한 99.9% 매각이 허가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매각이 허가됐다라고 해서 또 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를테면 이제 매각 이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예. 이의할 수 있는데 그걸 즉시항고라고 하는 거고 예. 통상 즉시항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없으면 다음 날 통상 이제 확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은 낙찰받고 곧바로 잔금을 좀 납부하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매에서 낙찰받고 확정이 되어야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고, 확정되면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법원에서 잔대금 납부 기한을 통지합니다. 예. 언제까지 돈을 내시오. 그럼 예. 이제 그 잔대금 납부 기한까지 아무 때나 돈을 내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법원은 그로부터 또 한 달 날짜를 잡아서 배당기를 잡아서 경매를 시청한 채권자들이라든지 채권자들의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고, 낙찰자로서는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고 또 인도 명령을 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를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항고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잠깐만, 항고 전에 아까 매각기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집에 가 있으라 하셨죠? 네.
어디 뭐 여행 가면 안 되고요.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아 근데 이게 누군가 항고하면 그러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니고 네. 확정이 되어야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통상 이제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이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소유자나 채무자, 낙찰자 등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통상 이제 소유자 겸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서 판결받은 금액을 돈을 변제해서 네. 또는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해서 취소해달라. 그러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물건 같기도 싶고 아니면은 또 좀 여러 비싸다는 상황을 느낌? 상황을 봤을 때 좀 낙찰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즉시 항고는 사실 이제 실무상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보다는 예. 실제는 낙찰자들이 아하. 많이 하고 많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네. 실제 낙찰자들이 이제 즉시 항고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는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요. 예. 사실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상품 설명서예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네. 이를테면 떠안아야 될 임차인이 없었는데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떠안아야 된다거나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유치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마치 실제로 가보면 유치권이 있다든지 네. 이러한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정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후에 단지 변심이나 너무 고가의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변심은 안 돼요. 맞습니다. 취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그냥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날려갔다. 입찰 보증금은 날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잦습니까, 교수님? 실제로 실제 이제 한번 사례가 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두 건을 보고 네. 마치 이제 일반화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예. 다만 이제 저도 그런 사례가 이제 과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언급을 지금 이제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가령 이제 근저당권이 2013년 1월 1일이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 신고는 2023년 3월 1일이었다.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늦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만약에 3억 원이고 배당 요구가 없었다. 근데 실제로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2023년 3월 1일이 아니라 2022년 3월 1일. 그러니까 5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인데 마치 후순위 임차인처럼 그러네요. 보여서 낙찰자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실제로 떠안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예. 서울에 이제 모 오피스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웬만하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니까 네네. 네, 주택수 포함 등등.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3억 원, 그다음에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 1억 5천만 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두 번 유찰된 가격이 한 1억 9천만 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 사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 기록을 보면 배당 요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떠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서는 떠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이 실제 입찰을 한 사건인데 이거 뭔가 법원 공무원이 실수한 것 같다. 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떠안지 않는 건데 떠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번에 낙찰을 받고 법원 공무원한테 가서 이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낙찰을 받고 해당 공무원한테 가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떠안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지워달라. 그랬더니 법원 공무원이 이것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예. 임차인의 조건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를 못 받았고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거니까 당신이 인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는데요. 실제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해야지 예. 본인의 어떤 판단을 신뢰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예.
뭐 이런 취소나 취하 말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낙찰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잔금 납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앞서 저희가 간단히 봤습니다만 잔금 납부까지 보니까 한 달 하고 2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고 예. 잔금을 납부해야 되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 확정까지 가장 나이스하게 진행됐을 때 한 16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로부터 또 한 달 정도를 주는 거니까 예. 실제로 낙찰 후에 잔대금을 납부하는 시간까지는 한 45일 정도 그러네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다만 이제 낙찰자는 잔금 납부 기한까지 아무 때나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실무에서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낙찰이 됐는데 더 이상 채무자로서 돈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돈을 변제하고 싶고 경매를 취소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네.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잔금도 어쨌거나 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뭐 다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도 어차피 대출을 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고 예. 본인이 100% 잔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글쎄 채 5%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대부분의 분들은 네. 일정 부분 대출을 예. 받아서 예. 잔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 한 60명한테 물어봤더니 네. 최소한 한 50에서 60% 정도는 대출을 받고 싶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낙찰을 받고 재매각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중간에 대출이 안 돼서 재매각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아하. 있었다라고는 좀 더 하나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입찰자들은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출이 잘 되는지 어디 가서 확인하냐. 그러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입찰 법정에 가면 대출 알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오히려 대출의 한도가 좋은데 또 대출의 이자가 낮은 곳을 잘 또 뽑아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 사전에 좀 사건 번호를 주고 내가 이것을 낙찰받았을 때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금융권은 은행, 2금융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이상할 것 같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수협 이런 곳들에서 오히려 대출 이자도 싸고 대출 한도도 많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기관에서 대출이 얼마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는 경매, 낙찰, 물건, 담보, 대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경락 잔금 대출?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예. 네. 뭐 사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동안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혹시 경매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역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자격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컨디션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 잔금 대출 받아서 이제 잔금 마련했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체도 가능합니까, 교수님? 실제로 이제 법원 경매에서 네. 이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직접 내가 가거나 대리인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 실제 그 현금을 돈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현금이나 이제 수표나, 수표나. 이런 걸 네. 가지고 가야만 한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입찰자들이 실제로 이제 대출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잔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서 잔금을 납부한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경매계에 가서 잔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납부 기한 내에 이제 잔금을 다 못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좀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다 낙찰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법원에서 정한 예. 잔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예. 하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만약 그걸 놓쳤다. 예. 그러면 이제 경매는 재매각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네. 원래 잔금 플러스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요. 네, 연체이자. 연 12% 정도 해당하는 예. 연체이자. 예,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냈다. 네네. 그러면 그 보증금은
몰수가 돼서 나중에 이제 배당기일 날 배당 금액에 플러스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금액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낙찰된 금액에다가 이제 그런 금액까지 또 플러스 해가지고 배당금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채권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주 이례적이지만 가끔은 내가 이제 낙찰금을 못 내서 보증이 몰수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지만. 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서 경매가 취소가 됐다거나 취소가 되면 사실 이런 돈은 이제 법원이 몰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재매각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좀 이 재매각 물건은 좀 더 남다른 좀 여느 때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이제 재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글쎄, 왜 못 냈을까? 뭔 일이 있을길래 싶죠. 근데 실제로 왜 돈을 못 냈는지 여부는 당사자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재매각 이유를 이제 스스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 이제 해당 경매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왜 재매각이 되었을까? 그러면 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낙찰자가 변심해서 잔대금을 안 낸 것 같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권리 분석하고 현장 분석을 해서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못 냈다. 이를테면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거나 또는 뭐 농취증을 못 받는 경우 뭐 등등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입찰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재매각이 될 때는 입찰 보증금을 통상 20에서 30% 할증하는데 10%만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인분이 지난번에 원주에 있는 땅을 낙찰받았어요.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을 했는데 아쉽게도 입찰이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매각 사건인데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입찰 보증금 20%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10%만 낸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입찰이 무효가 된 사례도 원래 있었습니다. 보통 10%만 내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최저 매각 가격 10%만 내면 되는데 재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약간 페널티를 줘서 20에서 30%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입찰에 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요자를 그 정도 모집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입찰 보증금 10%만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구나. 그럼 이번 재매각에는 20% 또는 30%. 그런 의미. 약간 압박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도 그러면은 그 입찰 보증금은 다시 몰수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지금 입찰이 사실 로또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약간 실수했는데 그 10%는 몰수당하는 건 아니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바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입찰할 때 대출과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출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대출 기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2주택자, 3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돼가지고 잔금 대출이 전혀 안 됐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입찰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았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매각물건 명세서를 신뢰해야지 본인만의 어떤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